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다음 주에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빅5 병원들과도 연대할 방침이어서 교수들의 집단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의료 대란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긴급 총회를 하는 것입니다. 2시간 반 정도 이어진 회의 결과 교수 전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사직서를 내는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일주일 유예 기간을 둔 건데 이 기간에 정부가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3월 18일 기점으로 서울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빅5 가운데 다른 병원 교수들과도 공감대가 쌓인 만큼 이런 결정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 아산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에 합의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 의대와 세브란스 병원의 연세의대 교수들도 이번 주 회의를 열 예정인데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대병원 교수들 역시 사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은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지 않고 전공에 대한 사법 처리와 대량 학생 휴학이나 유급이 도래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지난주 한 차례 모임을 한 전국 30여 개 의대 교수 대표들은 이번 주 다시 모여 추가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의대생에 대한 유급이 현실화하면 교수들 역시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느냐에 따라 의료공백 사태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0곳은 개강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그제까지 의과대학 10곳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며 나머지 30곳은 학사 일정 조정을 통해 개강을 연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 일수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유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의과대학 학생단체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의대협 대표가 내일 저녁 6시까지 대화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 운영 정상화와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 5명 가운데 2명을 불러 조사한 경찰이 오늘 나머지 3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합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에서 김태고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에 대해 오늘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의원 하위 10% 페널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당내 경선 결선 투표에서 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에게 밀려 탈락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속해 결선에서도 경선 투표의 30%가 깎이는 불이익을 받으면서 패배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의 불출마로 청년 전략특구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 갑에선 김동아 변호사가 권지웅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장, 김규현 전 서울 북부지검 검사를 꺾고 공천장을 획득했습니다. 경기 화성정에선 전용기 비례대표 의원이 세종 갑에선 이영선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 선거운동을 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연 뒤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선대위 명칭을 정권심판 국민승리 선대위로 정하고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김부겸 전 총리가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총선 지역구 후보 결정을 위한 5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친윤계 비례대표 이용 의원 등이 3파전을 벌인 경기 하남 갑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경북 안동 예천, 곽규택 변호사와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영풍 전 KBS 기자가 맞붙은 부산, 서동 등 3곳이 대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4차 경선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한 7개 지역구의 결선 투표 결과도 함께 공개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논란이 불거진 도태우 대구 중구 남구 공천자의 공천을 다시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이 도 후보의 과거 발언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면밀한 재검토를 할 것을 당 공천관리위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 변호사는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북한의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야의 지역구 후보 공천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비례대표 후보 선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들의 이력을 놓고 벌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례대표 지원자 530명이 몰린 여당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후보자 면접도 하기 전에 이른바 용산 공천 논란이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청자 명단에 안상훈 전 사회수석과 천효정 전 부대변인, 최단비 전 행정관 등 전직 대통령실 인사들이 적잖게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용산 출신 지원자들이 대거 우회에 입성할 거란 비판과 함께 야당의 정권 심판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여당 일각에서도 제기됐습니다. 4월 10일은 그래서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떨쳐 일어나 이 나라 주인이 국민임을 증명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우려를 불식했던 만큼 비례대표 심사 상황도 지켜봐달라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선 일부 후보자의 반미, 종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1번으로 유력한 전지혜 후보의 이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과거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 등을 벌인 이른바 반미 성향단체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게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 생각에 동의하는지, 그런 반미 정책에 동의하는지,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는 정책에 동의하는 것인지. 중도 표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조차 부정적인 의견이 터져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하는 국민후보 4인의 선정 결과를 놓고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 주력하는 조국혁신당 합류 인사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아니란 취지로 반박했지만 황 의원님도 저도 정치인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특히 헌법적 기본권을 갖는 국민이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위헌 판결이 나면 모든 기본권을 포기해야 되느냐?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싸잡아 이른바 방탄동맹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미사 여구로 합리화한다 해도 지민 비전은 결국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방탄동맹에 불과합니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 결과는 총선 당일 정당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관련 논란에 각 정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어제 낮 서울 강남의 한 업체 사무실에 침입했던 괴한 3명이 밤사이 붙잡혔습니다. 오늘 새벽엔 밤길을 달리던 25톤 트럭이 10m 아래 절벽으로 떨어져 운전자가 구조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구의 건물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어제 낮 3시 40분쯤 이 건물에 입주한 한 업체 사무실에 얼굴을 가린 괴한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이 노린 건 회사 대표 A씨. 남성 한 명이 A씨의 목을 조르는 동안 나머지는 금품을 훔치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A씨가 몸을 피하자 괴한들도 역시 소득 없이 도망친 겁니다. CCTV를 추적한 경찰은 오늘 새벽 12시간 만에 일당 3명을 모두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의 관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가드레일이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고 논두렁엔 덤프트럭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경기 포천시 군내면을 지나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에서 37살 김모 씨가 몰던 25톤 덤프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10m 아래 절벽으로 추락했습니다. 김 씨는 핸들에 끼인 채로 차량 안에서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서는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다가 옆차로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차량 2대가 인도를 덮쳐 길을 가던 70대 여성이 끝내 숨졌고 다른 보행자와 운전자 등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우리 국민 한 명이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중형이 불가피해 한러 관계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스통신은 러시아 사법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인 한 명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매체는 한국인 성씨는 백 씨라며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백 씨는 종교 관련 종사자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붙잡힌 백 씨는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통신은 백 씨가 국가기밀 정보를 외국 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와 관련된 사건 자료는 1급 기밀로 분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조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백 씨 아내도 체포됐지만 풀려나 현재 한국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백 씨의 석방이 늦어지거나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북러 밀착으로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폐막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관절을 향해 차량이 돌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일 새벽 중난하이 남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한 영상이 X를 비롯한 해외 SNS에 올라왔습니다. 차량은 문턱에 걸려 내부로 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운전자는 곧바로 경호 인력들에 의해 차량 밖으로 끌려 나온 뒤 어디론가 빠르게 연행됐습니다. 또 현장에서 누군가가 공산당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외치는 소리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다만 이 계정에는 10일 새벽 게시됐지만 언제 촬영됐는지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머리 걸릴 뻔, 사람 잡는 선거 현수막이라는 제목이 보이고요. 그 아래 사진도 한 장 걸려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서울 영등포 구청역에서 찍은 건데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시민이 현수막에 머리가 걸릴까 봐 고개를 푹 숙이면서 겨우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 해본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운전을 하면서 우회전할 때 현수막에 가려진 보행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불편하고 또 위험한 경우들 있었을 겁니다. 현재 5개 광고물법에 따르면 현수막 밑단 높이는 2.5m 이상 되도록 설치를 해야 하지만 서울신문이 둘러본 영등포구청역, 목동역, 건대입구역 등 7곳은 모두 다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는 2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이러한 현수막 공해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나 선거운동 기간에는 5개 광고물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부착 규정을 따르게 되는데 여기에는 현수막 부착 높이에 대한 규정도 없고요. 또 스쿨존이나 소방시설 주변에 현수막 설치를 금지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환경과 보행자 안전 등을 위협하는 현수막 난립에 대해서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자정 노력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기업들의 가격 조정 행태 자료를 보면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해서 다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 변화가 그래프로도 표현이 돼 있는데요. 위쪽에 나온 가격 조정 빈도를 보면
월 평균 가격 인상 빈도가 코로나 전에는 11%였는데 이후에는 15.6%로 올랐습니다. 이 빈도를 기간으로 환산하면 아래쪽 그래프와 같은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9.1개월 정도 상품 가격을 유지했다면 이제는 6.4개월 정도만 유지하고 가격을 올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1년에 2번꼴로 가격을 올렸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저항이나 민감도 등을 고려해서 이 기업들은 조금씩 또 자주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선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을 내릴 때는 어땠을까요? 내릴 때에도 조금씩 또 자주 내려주면 좋겠지만 가격 인상과 달리 인하할 때에는 팬데믹 전후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업들의 가격 인상 빈도 변화가 거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판단하면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대학 개강 시즌이 되면서 어김없이 전공책 불법 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학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공책 스캔 파일을 주면 커피 쿠폰으로 살해하겠다면서 불법으로 사고 파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판사와 대학 인근 서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전공책을 찍어내고 들여와도 도저히 팔리질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전공책을 불법 복제할 때 종이로 복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디지털 문서로 저장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대학 인근 복사업체도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결국 출판사는 관련 협회에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정부도 신학기 불법 거래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요. 적발이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업자가 불법 복제를 하는 건지 학생들이 직접 스캔을 하는 건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최근에는 무인 셀프 스캔방도 늘고 있어서 누가 어떻게 범행했는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오늘 기준 1유로는 약 1,430원 정도입니다. 이 1유로로 집을 한 채 살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실제 이탈리아 한 소도시에서는 국적 관계없이 1유로에 집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700만 원이 조금 넘는 5,000유로를 보증금으로 내야 하지만 3년 안에 계보수를 마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중부의 마엔차시는 시내에 방치된 집이 20%에 달하자 1유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빈집 소유자는 세금이나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구매자는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1유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빈집이 아닌 일반 집도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황폐해 가던 마을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생긴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행안부는 이곳을 찾아서 국내에 적용할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국내에도 빈집이 145만 채에 달하고 또 이 중 10%는 1년 이상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행안부는 이러한 빈집들이 우범 지역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엔차시 사례를 토대로 빈집 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1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역사상 고점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비트코인 탓에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역사상 최고점을 찍은 비트코인 가격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가격 조정이 시작된 거라는 관측과 더 오를 거라는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분명한 건 다시 붐이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그 배경에는 지난 1월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시작된 기관 투자자 유입이 있습니다. 현물 ETF 나오고 난 다음 거의 10조 원 가까운 돈이 유입이 됐고요. 넘는 돈이. 여기에다가 4월 반감기 있죠. 또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 이제 약세까지 호재가 많지만 덩달아 국내 투자자 수요도 뜨겁습니다.
대표적인 과열 지표인 김치 프리미엄은 5%를 넘어설 정도입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코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공약 전쟁에 나서는 이유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현물 ETF 승인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시장에서의 고립으로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과 중개 모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던 정부와 여당도 관련 논의 가능성은 이젠 열어놨습니다. 하반기쯤에 어차피 지금 가상자산 2차 입법이 논의가 돼야 될 것들이 이제 국회가 새로 열리게 되면 그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자면 하반기쯤에 공론화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의의 물꼬가 트이면 업계의 움직임은 발빠르게 이뤄질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 오는 5월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마저 현물 ETF 승인을 받게 될 경우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이후에 금융당국이 현물 ETF 도입의 필요성이나 기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승인이 되면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중에 현물 ETF가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거래량만으로 봤을 때도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만큼 당국의 허용만 나오면 앞다퉈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5대 은행이 내준 주택담보대출이 줄면서 전체 가계대출 오름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빚 관리를 강화한 영향인데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이 90%대로 내려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영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오름폭이 둔화했습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 7천억 원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1월에 4조 4천억 원 넘게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40% 가까이 준 겁니다. 이에 주담대가 이끌어온 가계대출 증가세도 주춤했습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4,700억 원대입니다. 3조 원에 육박했던 1월 증가폭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급감하면서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1에서 2% 내외로 억제하도록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인상한 결과로 대출금리가 올라갔고 여기에 지난달 말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출 수요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빚 비율을 100% 아래로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대출 수요가 다시 꿈틀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 수출이 큰 영향을 받으면서 GDP 규모도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기 위해 목표치로 제시한 80%는 물론 당장 올해 90%대 달성까지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은 그 홍콩 H지수 ELS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원금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금감원이 이 배상안을 좀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좀 손실 수준이 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단 이 홍콩 ELS란 것은 결국은 지수가 홍콩 항생 지수 같은 지수가 특정 바운드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약간 고금리를 받지만 이제 지수가 하락하면은 크게 손실을 입는 이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 사실 홍콩 지수가 한 50% 이상 빠지면서 크게 손실을 입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불안전 판매 같은 이슈들이 겹치면서 이 금융감독원에서 어떠한 배상안을 발표했다라고 일단 배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잔액을 보면은 한 18조 8천억 원 가량 정도 되고, 네. 올해 만기하는 게 한 15조 1천억 원 가량 되고, 이제 올해 예상 손실이 한 6조 원 가량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왜 규모가 크냐라고 하면은 21년에 이 홍콩 지수, 홍콩 항생 지수 같은 지수들이 최고점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고금리가 오고 미중 경제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이 지수가 50% 이상 빠지는 거는 사실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 50% 가량 빠지면서 이런 투자 손실이 굉장히 누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반등하고 있는 양상이긴 한데 저점에 비해서는 뭐 15% 가량 오른 양상이긴 한데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 이상 하락한 효과가 크고 50%에서 15% 올라봐야 사실은 전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5%밖에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 보상금을 다 메꾸기엔 좀 흔하지 않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 자체가 거의 6조 원 가량 예측되고 있는 수준으로 굉장히 높다. 그리고 만기가 이게 3년이기 때문에 21년에 어떠한 굉장히 높았을 때 사신 분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상액 안에 이제 발표 내용을 좀 보면 판매사의 기본 배상 비율을 20에서 40%로 책정을 했는데 이렇게 좀 책정이 됐다는 의미를 좀 해석을 해보면 실명 의무 위반이나 뭐 불안전 판매 소지가 있었다라고 지금 보는 걸까요? 이제 결국은 이 ELS 사태가 터지자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나갔습니다. 실제로 금융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판매를 했는지 뭐 샘플링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알고 있고요. 이런 판매사 요인들이 특히나 은행에 대해서는 실제 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불안전 판매 요소,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들 피해를 입을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대면을 통해서 판매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판매사 요인의 기본적인 수준은 한 20%에서 40%의 어떤 배당 흔히 말하는 그 손실 보상률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증권사들은 이런 이슈에서 좀 덜한 것이 아무래도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고위험을 투자하신 분들이 많고 이 고위험 투자하신 분들에 대해서 설명 의무도 보통 잘 지켜지기 때문에 이미 잘 위험에 대해서 잘 아는 투자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실제로 이제 증권사에서 ELS 사는 분들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사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기본 배상 비율이 조금 낮았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은행 쪽에서 문제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조사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금감원에서 이렇게 20%에서 40%까지 어떤 기본 배상 비율, 기본 배상에 대한 어떤 책임을 부여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반은 어쨌든 개별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으로 갈 텐데 이 판매사 요인 외에도 이제 개별 투자자에 따라서 이제 배상 비율이 좀 조정이 된다고 하던데 이건 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개별 투자자들은 사실 판매사의 어떤 잘못이 있고 개별 투자자들이 잘 알고 있는데 보상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 두 이슈가 크게 있는데요. 아까 뭐 판매사 입장에서는 적합성이라고 이야기해서 결국은 그 위험 수준이 맞지 않는 상품을 판 게 아니냐라는 의무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설명 의무라고 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당 권유라고 이야기해서 부당하게 사실은 위험 수준이 맞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은 정보를 숨기고 이런 것들을 부당하게 판매한 이런 경향들이 있을 때 이제 판매자 흔히 말하는 배상 비율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개별 투자자들도 사실 뭐 이렇게 설명 안 해서 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것은 예전부터 과거부터 이런 ELS 상품을 많이 운영하고 실제로 손실을 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꼭 구제를 해줄 필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사가 설명을 안 해도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배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투자의 어떤 위험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위험 차원 그리고 흔히 말해서 직업군 같은 경우 그리고 나이라든지 노령층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어렵고요. 주부 같은 분들의 역시 이제 은행에 일상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파생 상품이라 보통 이야기하는데 파생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기 어려운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차원에서도 소액으로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좀 덜할 수밖에 없고요. 큰 금액을 투자할 때는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1억, 2억 이렇게 맡길 때라는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위험성의 인지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경험 역시 뭐 20회 정도 기준으로 해서 20회 안쪽이면은 이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못 이해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상 비율을 높이고 투자 경험이 많고 실제로 손실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차감하는 어떻게 보면 배상 비율을 차감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총합적으로 봤을 때 아까 기본 배상 비율이 뭐 20에서 40%, 그리고 이제 금융사마다 뭐 가산적인 요인이 있어서 뭐 23%, 50%까지 기관의 비중이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소비자 부분의 책임 따라서 뭐 한 50% 정도 책임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한 0%부터 100%까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세부적이고 어떻게 보면 보상 범위가 큰, 배상 범위가 큰 어떤 가이드라인 나왔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이제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에게 판매된 계좌가 20% 이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금융 상품의 이해 능력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이 고령 투자자들의 배상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지금 뭐 나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고액 투자자분들도 IMF 이후에 뭐 흔히 말하는 공모 펀드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게 뭐 다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사실 주부분들도 본인이 이제 흔히 말하는 여윳돈을 굴리시고 그러니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고령 투자자들이 이런 과거의 위험한 투자에 대한 경험들이 적고 주부분들 역시 이런 위험한 투자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런 그러한 의견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중위험 상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위험 상품에 대한 수요는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라이프 익스펜턴시라고 해서 결국은 자기가 최종적으로 가져가야 될 어떤 수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아무래도 위험 투자를 할 요인들이 적고 젊은 분들이 훨씬 위험 투자를 하면서 복리를 노릴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명 위험 선호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 반영됐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판매사에 대한 제재안도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보십니까? 이게 판매사 제재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일단 뭐 금감원에서 밝힌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분쟁을 적극적으로 완화할 인센티브는 주겠다. 분쟁 조정 과정이 이 원활하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판매사 제재 같은 것도 조금 덜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CEO 제재입니다. 아무래도 경영진 제재 같은 것들은 가장 높은 수위의 어떤 제재고 사실 이게 경영진의 연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입힐 수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는 CEO 제재까지 갈 것이냐가 아마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CEO들은 사실 이것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CEO가 뭐 전반적 경영 목적을 설정을 하지만 판매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CEO에 대한 어떤 판결이나 이런 게 내려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많은 사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얼마나 그 흔히 말하는 벌금을 낼 것이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벌금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 뭐 1조 가량 넘어갈 수 있다는 소문도 있긴 한데 금감원에서 아직까지는 좀 유보적인 자세다. 이것을 향후 얼마나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증권사들 적극적으로 이런 배상안에 참여를 해서 배상을 실제 이루고 합의를 내느냐가 결국 중요한 요인이지 이것은 전반적으로 조금 지켜볼 상황인 것 같다.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것들 CEO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징벌적 어떤 징벌적인 어떤 요소 같은 것들은 협상 과정 이런 것들 다 반영해서 아마 계산을 하겠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전액 배상이 최선이겠지만 이제 사실 제가 이런 불완전 판매 전례를 좀 언뜻 생각을 해봐도 전액 배상이 인정된 게 좀 극히 드물었던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사실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거가 유사 상태가 이제 DLF 사태라고 해서 어떤 금리형 어떤 파생 상품에 대해서 3호로 판 거,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공모로 팔았다 그래서 일반인에 판 거고 3호로 한 것은 특정한 몇몇 투자자에 대한 판 이런 사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역시 사실은 이제 100%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투자자들의 위험 인식 이런 것들을 평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뭐 100%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령자고 불안전 판매가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100%가 나올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강화에 따라서 사실은 계약을 다 쓰고 사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을 들여서 설명을 들었다라고 표시를 하거나 어디 전화로 확인하거나 이런 의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켜졌다고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의 다 지켜졌다고 보고 있어서 일부 이제 은행원들이 이걸 대체해가지고 한 경우 말고는 사실 100%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거의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떤 100%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평균적인 배상 비율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에 들어왔고 이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상품들을 살 때 굉장히 서류 같은 것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읽었다고 쓰고 이걸 본인이 했다 그러면 사실은 소비자의 책임 역시 회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에 2019년의 DLF 사태에 비해서는 보상 금액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때 한 뭐 60%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뭐 평균적으로 한 40%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좀 궁금한 게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019년에 그 DLF 사태도 그렇고 2021년 사모펀드 그리고 이번에 홍콩 ELS까지 이렇게 좀 계속해서 대규모 분쟁 사태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은행에서 판매를 해서 보통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은행을 찾아오시는 보통 금융 소비자분들은 저위험,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위험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위험이 낮은 상품들을 주로 추구하는데 이런 파생 상품 같은 일부 중위험 상품들을 저위험 상품인 것처럼 소개를 하면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핵심에는 보통 봤을 때 이것들이 금리가 고정돼 있다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는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LF 역시 어떤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기준금리가 특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일반 적금보다 조금 금리를 더 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홍콩 ELS 역시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특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일반 금리보다 조금 더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굉장히 팔기가 용이한 상품이었다. 결국은 사실 이 파생 상품이란 것은 지수라든지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은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쌓일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웬만해서는 이런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철저한 전제 어떤 설명하기 좋은 부분 하에서 결국은 약간 이게 안정적이고 고수익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속여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 같은 것들이 훨씬 이 상품은 위험한 상품이긴 하거든요. 같은 지수를 투자하더라도 결국은 지수가 하락하면은 그만큼 손실이 있긴 한데 주식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인식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주식이 오르면 내가 수익을 얻고 주식이 떨어지면 손해를 입는다는 이런 굉장히 명확한 사실하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데 결국은 이런 사태들이 거의 발생하는 이유는 은행에서 판매했을 때 문제가 되고 은행에서 이것들을 어떤 금리 고정형 상품처럼 금리가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는다. 과거 경험을 봤을 때 금리가 거의 고정적이다라는 상품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결부해서 이런 상품들을 판매하는 이유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자 장사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비이자 수익을 늘리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비이자 수익을 늘리는 가장 쉬운 채널 중 하나가 이러한 다른 상품들, 은행의 대출이나 예금 아닌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파생 상품을 팔 때는 은행들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주식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운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작고 은행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많지 않은데 이런 파생 상품들은 증권사에서 적극적으로 해지를 하면서 이런 다른 상품들이고 이에 따라서 은행이 가져가는 수수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이자 수익을 올리기에 굉장히 좋은 상품이었다. 그리고 은행 역시 이런 비이자 수익을 올리라는 커다란 압력 하에서 이게 많이 팔기 시작했고 두 가지 요인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팔기 쉬운 상품, 은행들 역시 이제 비이자 수익을 올리기 쉬운 상품 이런 두 가지 특징이 결부되면서 굉장히 많이 팔고 어떻게 보면 불안정 판매 요인이 많을 정도로 위험성을 어떻게 축소시키면서 팔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이거 관련해서 좀 금융당국의 뭐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교수님? 사실은 이제 DLF 사태가 이미 한번 났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은행권에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ELS 상품에 대해서 팔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결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DLF 사태가 나면서 그 다음 직전에는 ELS 팔지 말자. 왜냐하면 이거 비슷한 상품이고 위험성이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은행이 일단 이거는 지수 연동형 상품. 그러니까 지수란 것은 포트폴리오에 연결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그러니까 이런 지수 같은 것들 급격히 하락할 리스크는 굉장히 작다라는 그런 논리를 밝히면서 ELS 팔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ELS 팔기 시작했으면 은행하고 뭐 금융당국 전반적으로 감독을 굉장히 강화했어야 되는데 금융당국 역시 DLF 사태가 한번 터지면서 감독을 강화했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그러지 않았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암행 감찰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느냐. 결국은 ELS를 그러니까 DLF 사태, 그러니까 ELS 상태와 유사한 DLF 사태가 한번 터졌고 ELS
팔지 말려고 하려다가 팔기 시작했으면 굉장히 감독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감독 차원에서 좀 미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역시 부인하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비슷한 질문이긴 하지만 이제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 좀 어쨌든 근본적인 제도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나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은 위험 선호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고위험 상품에 조금 매력을 느끼고요. 예. 고위험을 따라서 수익을 내고 이제 복리 효과를 누리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도 높은 상품을 추구하고, 근데 또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소비할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조금 저위험 상품들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금융 투자자들이 위험 선호가 다르다는 것은 상품 판매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 고위험 상품을 사는 사람들은 고위험 상품을 사면 되고요. 저위험 상품들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위험 상품을 사는 게 사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군이 굉장히 여러 쪽으로 있는 게,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에 있는 게 시장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중위험 상품 같은 것들, 고위험 상품 같은 것들을 이제 저위험 상품으로 오해하게끔 파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것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위험 고지에 대한 의무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소비자들 역시 그 판매 어떻게 보면은 설명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한 상품이라고 하면은 이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위험 선호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있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장 근본적인 시작으로서는 이런 중위험 상품들을 은행 같은 데서 팔 때는 오프라인에 팔지 말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팔면은, 그냥 대면 창고에서 팔면은 대면 창고 판매하시는 분들의 영향력들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온라인에 꼼꼼히 있고 물어보고 이런 과정들이 거쳐서 꼼꼼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리스크에 대한 흔히 그 인식이 잘못되는 것을 막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연준의 은행 대출 제도, 좀 약간 생소한 제도인데 이게 현지 시간 11일 그러니까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배경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교수님? 이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부터, 그때 이게 작년 한 1년쯤 전쯤 되겠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자산의 흔히 말하는 시가라 그러는데 시가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시가가 떨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은행이 불안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가지게 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빼가는, 흔히 말하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기존의 어떤 저금리 시대에 발행된 채권들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부상으로는 채권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내가 실제 은행이 이걸 판다라 그러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거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어떤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해졌고, 이에 따라서 뱅크런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 어떻게 보자라면 은행들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 결국은 이 은행들이 가진 채권 같은 것들을 장부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무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장부가로 받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했고요. 사실은 이런 철학 자체는 최근에 중앙은행의 흐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역시 그 중앙은행이 이제 필요할 때 돈을 대주는 것들이 바람직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 금융위기 상황 같은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주고 사전적으로도 유동성을 대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방향들이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와 같은 사태가 터지고, 이에 따라서 은행들이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때 은행의 유동성을 은행에 조금 우호적인 어떠한 계약을 통해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필요한 빠듯한 은행들은 결국에는 자금 조달 통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인 건데, 은행권 리스크로 좀 계속 번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특별하게 조금 그 기존에 가진, 그러니까 보통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평가해 주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재할인율을 통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재할인율을 받아서 은행에 돈을 받는 창구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할인에 대한 부담 같은 것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이런 은행이 직접 연준에 대해서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연준을 통해서 직접 돈을 빌리게 되면은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흔히 말하는 낙인 효과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낙인 효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이게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현상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돈을 꿔주는 것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 축소하는 데 뭐 바람직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지금 연준 역시 이러한 일반 전통적인 채널을 이용하라. 지금 뭐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담보, 그러니까 은행이 결국은 그 자기가 가진 채권 같은 걸 담보로 내주고 돈을 빌려오는 것인데 담보로 내줄 때 이 BTFP 같은 경우에는 담보를 좀 높게 평가해 주는 거고 지금 이제 일반적인 채널, 그러니까 재할인율 정책을 통한 채널 같은 경우에는 담보의 평가를 좀 낮게 해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라라는 그런 입장이 있고 아마 은행들 역시 이러한 연준의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쓰다 보면은 사실 이런 낙인 효과들도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미국 결국 중앙은행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유동성 공급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은행들이 역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라 그러면 이제 크게 무리 없이 안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 뉴욕 증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S&P랑 나스닥은 하락을 했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기술주가 좀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하락폭이 조금 큰 것이 기술주가 반도체 같은 기술주들이 좀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곧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지수 발표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미 지수 발표를 앞두고 혹시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얻었던 수익 같은 것들을 결국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실현하는 이런 경향성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가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나스닥 지수 기술주 중심으로 한 나스닥 지수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는 게 확실하다는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이용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이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는 북한 김정은이 핵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는 게 거의 분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핵무기를 정권의 안보와 국가적 자존심을 보장하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어서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는 핵 능력을 계속 추구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 관계를 이용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밀착을 주목하면서 이 네 나라가 양자 또는 삼자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경제, 정보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압력을 막아내기 위해 서로 뭉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북중러 이란 관계가 공식 동맹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Parochial interest, desire to avoid entanglements, and wariness of harm and instability from each other's actions will likely limit their cooperation and ensure it advances incrementally, absent direct conflict between one of these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정보기관들은 그럼에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권력 역학 관계가 변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중국, 북한, 이란에서 도움을 받은 러시아가 반대급부를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오랫동안 유지했던 비확산 규범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다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협박해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해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손님으로 다방에 방문해 친분을 쌓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관 한 명이 어딘가를 가리키자 다른 경찰관이 다급하게 달려갑니다. 기동 순찰차도 잇따라 현장에 도착합니다.
지난달 27일 인천 단석동에 있는 다방에서 50대 남성 A씨가 카드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전에도 2차례 방문해 자신을 사채업자라고 소개하며 안면을 튼 A씨는 세 번째 방문 만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A씨는 갑자기 돌변에 흉기를 꺼내더니 점주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협박했습니다. 불과 2달여 전 경기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 주인을 잇따라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이영복 사건도 있었던 만큼 테이프로 손과 발이 묶인 피해자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래 계속 멍 때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 5일 정도 밖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계속 집에 있다가. 살아난 A씨는 현금 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찾아 옷가게와 유흥주점 등에서 17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한 끝에 이튿날 서울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방 주인은 경찰의 노력으로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경찰에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경찰에 이제 신고했는데 그분들이 한 40명이 나와갖고 이제 밤낮을 샜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 밤에도 쉬지 않고 이제. 경찰은 지난 6일 특수 강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대 연이율 610%에 이르는 고금리로 6억 원 규모의 고리 대금업을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양산경찰서는 130여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평균 410%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뜯어낸 혐의로 일당 6명을 붙잡아 송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금은 2억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단속하자 도주한 불법 체류자가 체포됐습니다.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는 어제 새벽 2시쯤 경기 평택시 비전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는데 무면허의 체류 기간도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현 회원 7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던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쓰러졌다가 도로교통공단 직원의 심폐소생술 덕분에 생명을 구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경기도 안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 시험을 앞두고 있던 55살 A씨가 호흡 곤란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시험 감독 중이던 송승모 시험관이 심폐소생술과 심장 세제 동기를 활용해 응급처치를 했고 쓰러졌던 A씨는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KB가 하나원큐를 누르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KB는 박지수가 17.22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작성한 데 힘입어 하나원큐를 62대 52로 누르고 챔피언 결정전 진출에 1승만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오전 3승제 플레이오프에서 1, 2차전을 모두 승리한 팀은 100% 챔피언 결정전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산발적인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비의 양이 다행히 많지는 않아서 나오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정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호남 내륙과 경남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지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낮 사이 곳곳에 비가 내리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2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적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쌀락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5도, 대전은 3.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1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비는 오늘 늦은 오후 서쪽 지방부터 그치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